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상이 온통 회색 빛이었습니다. 국화꽃 향인지 향냄새인지 모를 부연 연기만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넜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것이 우운거리며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눈은 오직 한 곳, 단상 위에 놓인 제 아들 기태의 영정 사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재롱을 부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웃고 있는 사진으로만 남았고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기태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꾸준일 마다치 않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들 얼굴만 보면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 제게 기태는 세상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동네 사람들 붙잡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몇 년 뒤에는 줌이라는 어여쁜 아가씨를 데려와 제 며느리로 삼아주었죠. 비록 살림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아들 내외가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착하기만 하던 내 아들을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 29.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섀도 없이 3일장이 치러졌습니다. 저는 곡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맞아 말라버린 걸까요?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제 옆에서 며느린 주민은 꼿꼿한 자세로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독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아비가 죽었는데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하기엔 그 눈빛이 너무나도 차갑고 건조했어요. 가끔씩 저를 희일끝 쳐다보는 눈길에서는 정체 모를 서늘함 마저 느껴졌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자기 남편이 떠났는데 너무 담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이 집안은 끝이라고 저 늙은 시어미를 어떻게 떨고 낼까?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끔찍하면서도 주미에 태어난 얼굴을 볼 때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업장이 무너지는데 며느리 이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니 정말이지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기태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어요. 현관에 놓인 아들의 구두, 소파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양복상에 욕실에 걸린 칫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아들만 없었습니다. 저는 기태의 방에 들어가 아들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주미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그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한 부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민은 제게 다가오지 않고 문가에 서서 말했어요. 기태 씨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감도장? 그건 왜? 제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주민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남은 사업 문제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거래처에 줄 돈도 있고 마무리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사업이라니 기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를 차린다고 했을 때 저는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굳이 고생길로 가냐고요.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서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 후 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사업 정리라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무언가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안방 서랍에 있을 게다 두 번째 서랍.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민은 내 어머니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도장함을 들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나 다름없는 그 도장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주민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제가 밥은 먹었냐고 물으면 그저 고개만 깔딱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 많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먼저 말을 걸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주미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고 그저 낯선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연희 때처럼 시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무거운 집을 온전히 저 혼자 짊어져야 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이랑 두부 면모를 사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난히 발걸음이 무겁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집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길을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좁은 골들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이사짐 센터 트럭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이사를 왔나 아니면 이사를 가나 생각하며 트럭을 옆으로 비켜 안으로 들어가렸는데 제 심장이 콩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트럭 짐칸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제 집의 낡은 소파와 기태아비가 손수 만들어 주었던 오래된 장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내들의 땀 흘리는 등 뒤로 활짝 열린 우리 집 대문 안쪽이 휑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냉장고를 옮기던 사내 하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 알았어요. 할머니, 여기 사시는 분이에요. 짐 다 빼야 하니까 저쪽으로 비켜서 계세요.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손을 대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 집 어제부로 계약 끝났습니다. 집주인 되시는 젊은 아가씨가 집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는 돈 받고 일하는 것뿐이에요. 집주인 아가씨, 차준이 그 이름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제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반장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내 집이에요. 내 아들 집이라고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아이고 답답하시네. 차준희 씨한테 직접 확인하세요. 저희는 계약서대로 하는 겁니다. 반장은 귀찮다는 듯이
저를 뿌리치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제 평생의 흔적들이 낯선 이들의 손에 의해 하나씩 하나씩 트럭 위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숨결이 가득했던 그 공간이 횡한 벌판처럼 변해버렸어요. 기태의 사진이 담긴 앨범, 제가 아끼던 낡은 재봉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통장까지 모든 것이 감쪽까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이 집을 팔아 제 모든 것을 훔쳐 야반도주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콩나물과 두부가 아스팔트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어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이 제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목소리는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텅 빈 집과 제 삶을 싣고 떠날 채비를 하는 이삿짐 트럭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렇게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슬프거나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내가 딛고 서 있던 땅이 발밑에서부터 사라져버리는 경험이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제 평생의 재산을 싣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허공에 혼자 동동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저는 텅 빈 집 앞에서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혀를 차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서야 저는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린 지 오래였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제 가난을 함께 짊어지기엔 너무나도 벅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시장에 가기 위해 들고 나왔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근처 허름한 여인숙에 가장 싼 방을 얻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치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는 누렇게 변색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이불에서는 낯선 사람의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차마 몸을 눕힐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며느 이 차주미에 얼굴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차가운 얼굴. 제게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던 그 무표정한 얼굴. 그 얼굴 위로 아들 기태의 웃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제 심장을 막을 핫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 늙은 시어미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몽당 들고 도망을 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수해야 해요.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제정신을 겨우 붙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며느 일을 사기죄로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초란 행색 때문이었을까요? 민원실에 앉아있던 젊은 경찰은 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으며 하품만 찍찍해댔습니다. 저는 울분을 토하며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아들이 죽자마자 며느리가 집을 팔고 제 통장까지 들고 사라졌다고,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절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경찰은 귀찮다는 듯이 볼펜으로 책상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진정 좀 하세요.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내 아들 바깥에 앞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집은 남편이랑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에요. 사실상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법적으로는 아들님 소유였다는 거네요. 그럼 아들님 사망 후에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인 면은 임하고 직계 존속인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면은 이미 단독으로 집을 처분했다는 건데 혹시 아들님 살아계실 때 면은 임하고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제 도장도 훔쳐갔어요. 통장도요. 도장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할머니가 직접 건네주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있던 돈을 면은 이미 인출해 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CCTV 영상이라도 있습니까? 경찰의 기계적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니요. 냉면 가족끼리 도장을 주고받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며 장롱 속에 넣어둔 통장을 면을 이가 가져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답답한 표정을 읽었는지 경찰은 한숨을 푹 쉬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가족 간의 재산 다툼으로 보여요. 면은 이미 할머니를 협박해서 재산을 빼야 사갔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사건으로 접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사로 소송을 거셔야 할 문제 같은데요. 민사소송이라니 당장 내일 먹을 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체지에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저처럼 힘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높은 벽과 같았어요. 저는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경찰서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제 정말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숙 방세라도 벌어야 했기에 저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이 많은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다 겨우 쪽방촌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설거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닦고 그릇을 닦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통통 붓고 밤이 되면 욕심거렸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버텨야 했어요. 며느리를 찾아 복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해 진 틈을 타 식당 구석에서 늦은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사내 2명이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온몸에는 시커먼 문신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주변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식당 주인이자 제게 일자리를 준 박 사장이 흠칫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사내들 중 덩치가 더 큰 쪽이 박 사장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박잉태 어머니 일한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잉태 제 아들의 이름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들은 누구일까? 왜 내 아들을 그리고 나를 찾는 것일까? 저는 숟가락을 등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에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잉태 어머니요? 누구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데 사람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이봐, 사장.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아. 이 동네 식당에서 일하는 거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곱게 말할 때 부르라고. 사내는 박 사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 사장의 눈이 저와 마주쳤어요. 저는 저를 향해 눈을 한번 찡긋하더니 재빨리 주방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치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벌벌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아, 그 할망구. 며칠 일하다가 허리 아프다고 그만뒀어요. 여기 저 다른 동료로 일자리 알아보러 간다고 하던데, 아이고,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박 사장의 과장된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쿵쿵거리는 가슴을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식당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어요.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 성가시개군에 그 늙은 여우 잘도 빠져나가 내일 다시 와보지 뭐. 이 동네 바닥을 떠나진 못했을 테니 그들은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박 사장 덕분에 위기를 모면됐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자들은 누구이며 대체 왜 저를 찾는 것일까요? 아들의 죽음이 단순히 과로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것과 저 험악한 사내들이 저를 찾는 것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사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다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저 저를 찾아온 험악한 산 애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다달아 발바닥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이틀 무렵 저는 어느 낯선 도시에 버스터 미널 대합실 의자에 쓰러지듯 몸을 누였습니다. 며칠간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을 잃다시피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퀼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제 옆에 놓아두었던 작은 가방이 보였어요. 그 가방은 집에서 쫓겨났던 날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아들의 채취라도 맡고 싶어 무작정 챙겨나왔던 기태의 낡은 스포츠 가방이었습니다. 또 안에는 아들이 입던 낡은 티셔츠 몇 장과 속옷까지가 전부였죠. 혹시 돈이 될 만한 것이라도 들어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다 꺼내고 가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뿐이었어요. 실망감에 가방을 팽개치렸던 순간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쪽에 낡은 천이 뜯어진 부분,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어요. 손을 넣어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 번 접혔꾸기, 꾸깃꾸깃 태진 종이 한 장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차용증. 큼지막하게 박힌 글자 아래로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빼고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박희대, 채권자 황만식. 그리고 채무액은 1월 건 1월 기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아찔해졌어요. 우리 식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기태가 제 아들이 대체 왜 이런 큰 빚을 졌단 말입니까? 떨리는 눈으로 차용증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자는 월 10% 연체 시에는 원금의 2배를 변제한다.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결국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채무자 박희대의 이름 옆에 일 벌건 피로 물든 것 같은 엄지손가락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문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지옥의 계약서였습니다. 아들이 과로사로 죽었다는 병원의 진단이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냐,
내 아들은 살해당한 것일지도 몰라. 이 끔찍한 빚 때문에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 주미가 도망친 것도, 그 건달들이 저를 찾아온 것도, 모든 퍼즐 조각이 이 피 묻은 차용증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용증에 적힌 채권자의 이름, 황만식이라는 세 글자를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다시 둘러매고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이제 제게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어요. 황만식 혹은 황 사장이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운 돈이 모인다는 도시의 한 사채 시장. 그곳의 상인들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묻자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질색했습니다. 할머니, 그 양반은 왜 차지수,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는 인간인데, 황 사장. 아이고, 그 인간한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려요.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양반인데, 웬만하면 그냥 잊어버리셔. 상인들의 말을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악마 같은 인간에게 돈을 빌렸던 것일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시장 주변을 맴돌며 황 사장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수소문했어요. 마침내 낡은 상과 건물의 꼭대기층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황금 파이낸스라는 번지르르한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차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 맞은 편이 어두운 골목에 숨어 사무실 창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골목에 숨어 있는데 황 사장의 사무실에서 며칠 전 국밥집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건더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그들은 건물 아래로 내려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 근데 진짜 그때 박기태만으로. 아,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한 녀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콩 내려앉았어요. 왜? 뭐가? 아니, 지서방 죽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말이야. 보통 여자 같았으면 놀라서 기절하거나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니까. 오히려 우리를 빨리 쳐다보는데, 와, 그 눈빛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맞아, 나도 기억나. 사장님이 차용증 들이밀면서 네 남편 빚 대신 갚든가 아니면 네 시어미 신장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집 팔겠다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버리더라니까. 진짜 독한 년이야. 그러게 말이다. 지 시어미 살리겠다고 그 비싼 집을 헛값에 넘기고는 주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잖아. 그 돈으로 일단 밀린 이자부터 갚았으니 망정이지. 원금은 그대로 남았는데 말이야. 그 여자가 10년 뒤에 남은 원금까지 다 갚겠다고 약속하고 사라졌다며. 짓지 10년은 무슨, 벌써 어디 가서 딴 놈 만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아무튼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할망구 찾아다니느라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며느리가 주미가 나를 살리려고 집을 팔았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악마 같은 황 사장과 거래를 하고 10년 뒤에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라졌다고. 머릿속이 턱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저주했던 모든 순간 들이 판노라 맛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강내식장에서의 차가운 얼굴, 인감도장을 달라던 무표정한 모습, 말없이 집을 나가던 뒷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지키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배신감에 떨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혼란이 몰려왔어요. 그렇다면 왜 주민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저를 이런 오해 속에 버려두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 채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건달들이 담배를 비벼 끄고 다시 건물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추운 줄도 몰랐어요. 진실의 한 조각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큰 미공 속으로 빠져던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의 파편은 제 가슴에 더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겼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저 건달들의 허풍 섞인 대화였을 뿐이라고 치부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황 사장이라는 악마가 제 아들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들이 여전히 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고단한 도망자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뜬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전국 각지의 식당과 공장, 농장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았고 잠을 잘 때도 늘 한쪽 귀는 열어두고 자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왔던 얼굴에는 건버섯과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고 한때 곧았던 허리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 구부정하게 휘버렸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서서히 묻어져 갔습니다. 그 대신 왜? 라는 질문이 마음 한 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았죠. 왜 내 아들은 그런 끔찍한 빚을 져야 했으며 왜 내 며느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가 60을 훌쩍 넘었을 무렵 저는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흘러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험한 일을 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펴고 앉아 다른 상인들이 버린 채소 끝 머리를 주워다 팔며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매서운 칼바람에 손발이 꼼꼼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을 때 한 중년 여인이 제 앞에 다가와 따뜻한 어묵 국물이 담긴 컵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좀 드시고 하세요.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녀는 시장 안에서 작은 포목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는 저와 비슷한 체질의 여자였습니다. 그날의 작은 온정을 시작으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박 사장은 오갈 데 없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신의 가게 한편에 작은 공간을 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재봉틀을 곧잘 다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낡은 재봉틀을 하나를 구해다 주며 손님들의 옷 수선 일이라도 해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대문 시장의 한 구석에 제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선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매일 밤 추위에 떨며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박 사장은 무욕도 했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고 주변 상인들 역시 관발하면서도 저를 오 여사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대해져 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이제 건달들이 저를 찾아낼 일도 없으리라. 이만하면 내 인생의 풍파도 끝이 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알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날 아침,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 낡은 재봉틀을 위에는 어김없이 하얀 돈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 봉투를 발견했을 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황 사장의 수하들이 저를 찾아내고는 저를 시험하기 위해 돈을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돈에 손도 대지 못하고 박 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사장은 시장 경비실에 신고까지 해주었지만 CCTV에는 의심스러운 인물이 전혀 찍히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오 여사님, 혹시 잃어버린 자식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숨겨둔 빚이라도 박 사장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애쓰어서 보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봉투 안에는 늘 빚박은 5만 원 건, 지폐의 10장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어요. 몇 달간 손도 대지 않고 모아두었던 돈을 저는 결국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평생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따뜻한 겨울 웬투도 한 번 사입었어요. 누가 보내는 돈일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준이, 내 며느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가 내 소식을 어떻게 알고 설령 안다고 해도 왜 나에게 돈을 보내겠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헛된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피어오른 생각에 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주미가 그 아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딘가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몰래 나를 돌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터무니없는 상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 희미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달 마지막 날 저는 돈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든 지폐의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각 인쇄된 듯한 빽빽한 종이 냄새. 그 냄새 속에서 저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10년 전 며느리에게서 났던 비누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 얼어붙었던 마음속으로 아주 간에 달한 빗줄기에 하나가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제 작은 수선 좌판은 제게 세상의 전부하도 같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춥고 침침했던 도망자 생활 끝에 처음으로 얻게 된 제 이름 속 자가 걸린 공간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박 사장과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나눠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작은 행복이었어요. 그녀는 무욕도 했지만 제가 아침을 걸을 때면 어김없이 찐빵 하나를 툭 던져주고 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밥심이야 오 여사. 그 한마디에 꼼꼼어렸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이웃옷 가게의 젊은 세대는 아이 옷의 단추가 떨어질 때마다 제게 달려와 수선을 맡기며 어머니 손은 금손이세요. 라면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면 아주 가끔이지만 며느리 이주미의 앱된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매달 말일에 재봉틀 위에 놓여 있는 돈 봉투는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황 사장의 수아들이 저를 시험하는 것일까봐 손도 대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돈은 제게 조심스러운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 며느리가 어딘가에서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아이가 보내는 속주의 돈일까? 아니면 아직 나를 어미로 생각한다는 표시겠까? 저는 그 돈으로 지그지그하던 무릎 관절염 약을 사 먹고 솜이 다 죽어버린 낡은 이불을 버리고 따뜻한 목화 솜이불을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그 이불을 덮고 누우면 마치 며느리의 희미한 온기가 저를 감싸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고 했어요. 저는 이 작고 소박한 행복이 부딪게 지지 않기를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언제나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가장 잔인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날도 연희대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어요. 단골 손님의 양복바지 기장을 꼼꼼하게 줄여 다림질까지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제 표정을 보며 손님이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었죠.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일감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순간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듯 끊겼습니다. 이상한 정적이었어요. 생선을 팔던 옆가게, 아줌마의 외침도 떡볶이 가게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고개를 들자 제 좌판 위로 길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10년 전 국밥집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건달들. 세월의 흐름에 그들의 얼굴도 주름이 패고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범처럼 차갑고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전보다 훨씬 더 두툼해진 몸집에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황만식.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마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그 구두가 남대문 시장의 더러운 바닥을 덮고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섬뜩한 이질감을 자아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겁에 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가게 안에서 이 광경을 본 박 사장이 놀라 제게 달려오려 했지만 눈치 빠른 건달 하나가 팔을 뻗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줌마는 끼어들지 마시,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지마한 협박에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황 사장은 제 좌판 앞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보란듯이 걸터 앉았습니다. 의자가 그의 육중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는 제 낡은 재봉틀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영숙 할머니 오랜만이네. 내가 말했지. 이 바닥 춥다고. 이런 시장 구석탱이에서 바늘 질이나 하면서 벌레처럼 숨어 살고 있었구먼. 내가 보내주는 용돈은 잘 썼어. 마지막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제게 돈을 보내준 사람이 바로 이 악마였다는 말인가요? 저를 희망으로 고문하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제 마음속에서 돌덩이처럼 단단해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두려움보다 먼저 끓어오르는 분노가 침 위로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반을 더욱 꽉 옮겨쥐고 그를 노려보았어요. 이 더러운 악마 같은 자식, 당신들이 여긴 어쩐 일이요? 어쩌, 할망구가 10년 사이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어쩐 일이긴 돈 받으러 왔지. 당신 며느리 차주미 말이야. 그 여우 같은 년 약속한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콕배기도 안 보이잖아. 어디 있는지 부러워.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희미한 믿음과 제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악마를 향한 증오가 뒤섞인 외침이었어요. 이젠 다 갚았잖아. 내 며느리가 그 불쌍한 아이가 피 눈물을 흘리면서 집까지 팔아서 당신들 돈 다 갚았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 말에 황 사장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기괴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는 사람처럼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웃더니 갑자기 웃음기를 싹 거두고 정색하며 제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그의 입에서 풍경 나오는 역한 담배 냄새와 고기 국물 냄새에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파, 할망구,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세상 물정을 한참 모르나 보네. 잘 들어. 내가 오늘 할망구를 위해 특별히 경제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당신의 그 똑똑하고 불쌍한 며느리가 판집감. 그깟 풍도로는 10년 전에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던 연체의 이자를 겨우 막은 것뿐이야. 알겠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고작집 한 채 팔아서 빚을 탕감해 줄 것 같아. 그건 그냥 앞으로 10년간은 조용히 있을 테니 그동안 죽어라 돈 벌어서 다시 가져와 라는 뜻으로 받아준 슈어맨십이었다고. 황 사장은 잠시 말을 끊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사채라는 게 뭔지 몰라. 이자는 이자를 낳고 그 이자는 또 다른 이자를 낳는 거야. 하지만 언금, 리아들이 빌려간 그 1억 원이라는 씨앗은 이자 따위와는 상관없이 땅속 깊은 곳에서 무릉무릉 자라고 있는 거라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 똑똑한 며느리가 10년간 갚은 건 그 나무에서 떨어진 썩은 나뭇잎 몇 개를 주운 것뿐이야. 정작 거대한 나무는 지난 10년간 더 크고 더 흉측하게 자라났지. 이제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할 시간이 온 거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 말은 주미가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넘긴 그 처절한 희생이 그저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남은 빚의 굴레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제 마음속에서 지난 몇 년간 조심스럽게 자라나던 작은 희망의 싹이 그 순간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눈앞이 침침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절망적인 표정을 본 황 사장은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분신이었던 낡은 재봉틀을 발로 힘껏 걷어다 버렸습니다. 광, 아는 괴름과 함께 재봉들이 바닥으로 나뒹 굵고 수선하려고 쌓아두었던 옷가지와 오색 찬란한 실타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마치 제 삶이 산산조각 나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이 아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지만 건달들이 그녀를 거칠게 밀천의 벽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황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맥살을 거칠게 옮겨지고 이륙려 세웠습니다. 제 늙고 병든 몸은 종이장처럼 속수무책으로 끌려 올라갔어요. 그 여자가 했던 약속, 이제 딱 4월 남았어. 차준이 그년이 남은 돈을 들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빚을 그 여자의 유일한 가족한테서 받아갈 수밖에 없어. 바로 너한테서 말이지. 황 사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범처럼 속삭였어요. 10년 전에는 그냥 곱게 안 끝날 거라고만 경고했지만 이자가 이렇게 불었으니 이제는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요즘은 늙은 몸통 어리도 쓸 때가 많다던데 어때 할망고. 네 몸으로 직접 죽은 아들 빚 한번 갚아볼 텐가. 내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정산해 줄게. 끔찍한 말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끝이구나. 아들을 잃고 면을 이에게 버린 박구 10년을 도망다닌 내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손에 조각나는 것이구나. 눈을 감는 순간 황 사장은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먼지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어요. 딱 사흘 주지. 사흘 안에 차주미를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와. 그러지 못하면 사흘 뒤에 내년에 몸을 해체하러 다시 올 테니까. 명심해.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가 지난 10년간 널 못 찾아서 안 찾은 게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돈을 구해올 때까지 기다려준 것뿐이지. 또 다시 도망치면 이번엔 땅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황 사장과 건달들은 유유의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제 좌판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믿음도 할 수 없었어요. 박 사장과 이윤 상인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뭉개져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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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 사진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간이 침대에 송장처럼 누워 얼룩진 천장을 몽환히 바라보며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잠이 들면 황 사장이 칼을 들고 저를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렸고 잠에서 깨면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사장은 제 갯들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시장 상인들에게 다 알리고 사람들을 모아 함께 맞서 싸우자고 애원했어요. 오 여사 정신 차려. 전환들이 아무리 악독해도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을 해치기야 하겠어.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자. 응, 하지만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에 다른 사람들을 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 하나로 좋겠습니다. 괜히 저를 돕다가 박 사장이나 다른 상인들까지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박 사장이 끓여다 준 죽을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모든 음식에서 흙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누워있는 동안 아들 기태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그 위로 주미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직 살아는 있을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를 찾아올 황 사장을 피해 어디론가 멀리 도망쳐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시장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잊지 못했어요. 새벽녘에 일어나 주섬주섬 제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박 사장의 얼굴이나 한 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가자 시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도 거의 없었고 상인들은 모두 제 좌판 쪽을 흘끗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려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수의 건달들을 대동한 황 사장은 마치 사형집행을 하러 온 저승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좌판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제인 보드처를 격렬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약속한 사흘이 지났는데 우리 이쁜 며는 입은 어디에 모셔두셨나 할만구.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 허튼 수작을 부렸구먼.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어요. 기태야, 이 못난 어미가 이제 너를 따라가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황 사장은 혀를 차며 수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번장한 사내 두 명이 다가와 제 양팔을 짐짝처럼 거칠게 붙잡아 이륙였어요. 질질 끌려가는 제 모습을 보며 박 사장이 안 돼. 이 사람들아, 제발 하고 울부짖으면 달려들었지만 다른 건달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 몸이 시장 입구 쪽으로 반쯤 끌려나갔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이질적이고도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췄었어요. 시장 좌판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말끔한 차였습니다. 건달들의 행동이 순간 멈췄고 황 사장을 포함한 시장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차에 쏠렸습니다. 제 흐릿한 시야 속으로 그 검은 차의 형체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신기로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려서 뒷좌석 문을 깍듯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차준이 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10년 전에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와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고
그 눈빛에서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느껴졌어요. 주민은 제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또가 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황 사장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 당당하고 흐트러지 없는 발걸음에 길을 막고 있던 건달들이 저도 모르게 슬금슬금 양옆으로 비켰었습니다. 마치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주미가 걷는 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주미는 제 팔을 붙잡고 있던 건달들과 그 뒤에 서 있는 황 사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얇은 입술을 열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시죠, 황 사장님.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한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죠. 황 사장은 눈앞에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10년 동안 벌레처럼 숨어진 애던면은 입 아니신가? 꼴을 보니 아주 용이 됐네. 용이 됐어. 어디서 돈 많은 늙은이라도 하나 제대로 물었나 보지. 그래서 약속한 돈은 가져왔고 빈손으로 와서 쉬워하는 거라면 재미없는데. 주민은 그의 적급한 조롱에 눈썹 하나 깔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에게 턱짓을 할 뿐이었어요. 남자는 들고 있던 커다랗고 묵직한 서류 가방을 황 사장의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5만 원권 돈다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원금 1억,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복리 이자까지 법정 최고 2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어두었습니다. 한 푼도 틀리지 않을 테니 세어보시죠. 이걸로 우리 사이의 모든 거래는 깨끗하게 끝입니다. 황 사장의 눈이 탐익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수하들에게 눈짓했고 건덜들은 개걸스럽게 달려들어 바닥에 쏟아진 돈을 걸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에 모든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팔을 잡고 있던 건덜들도 어느새 저를 놓아주고 돈다발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잠시 후 돈 계산을 마친 건달 하나가 황 사장에게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정확하다는 보고를 받은 황 사장은 만족스러운 듯이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는 주미를 향해 씩 웃어 보였어요. 그래, 약속은 지켰네. 아주 훌륭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 할망구는 우리가 좀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며느리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시어미를 이고탱을 시켜. 그가 다시 제게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그의 앞을 막았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황 사장님, 약속은 돈을 갚는 것이었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채무 관계는 이걸로 완벽하게 소멸됐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시거나 저분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그때는 채무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지난 20년간 저질러온 모든 불법 행위들의 증거자료, 지금 제 변호사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거든요. 오늘 당신은 이 시장을 걸어서 나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미의 목소리는 마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 사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주미의 뒤연에서 나타난 덩치 큰 검은 양복의 사내 몇 명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주미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결국 아우 재수 없어 하고 욕설을 한번 내뱉고는 돈 가방을 들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건달들도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라 사라졌어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시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주민은 천천히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며느 예의 얼굴. 그 얼음 같던 표정이 저를 보는 순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 눈가에 투명한 물기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민은 제 앞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더러운 흙먼지 위로 그 비싸 보이는 정장 치마가 끌리는 것도 알아보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난 10년간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리고 그토록 원망했던 그 목소리로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어서,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 10년간 어너리져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예의 어깨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말해 주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릎 꿇은 주미의 머리 위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주변을 둘러싸던 상인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고 박 사장이 울면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주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가,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오 여사 괜찮아? 하지만 주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그녀는 제 앞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잠시 후 주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이끌고 검은 세단으로 향했어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미에게 이끌려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타기 전 박 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오 여사, 저와 가시 정말 며느님 맞아. 이 감어.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해.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미는 운전기사에게 박 사장을 가리키며 마지막이 말했어요. 저분께는 저희 쪽에서 따로 연락드리고 충분히 보상해드리세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꼭 전해드리고요. 그 말 한마디에서 제가 알던 주미와는 전혀 다른 낯선 사람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고 남대문 시장의 익숙한 풍경이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차 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주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옆 얼굴을 흘깃흘깃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주미에게서 애 때문을 완전히 앗아간 대신 낯선 우아함과 얼음 같은 단단함을 남겨놓았어요. 하지만 창문에 비친 그 아이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 꼭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10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이 만들어낸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제가 평생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자던 서울 시내의 초호화 호텔 앞이었습니다. 현관에 차가 멈추자 영화에서나 보던 제복을 입은 직원이 달려와 따뜻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주미를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이 푹푹 빠질 것 같은 푹신한 카페,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지난 10년간 살아온, 아니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 같았습니다. 주미는 그런 저를 이끌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고 가장 꼭대기층의 한 객실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카드를 대자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질만 해도 제가 살던 쪽방 수십 개는 좋게 들어갈 만큼 넓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는 해질녘 서울의 풍경이 거대한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가구는 만지기만 해도 닳아 없어질 것처럼 고급스러웠고 모든 물건들은 제가 감히 가격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귀해 보였습니다. 주미는 그런 저를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제 앞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차를 한 잔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먼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 10년간 주미를 원망하며 수없이 되뇌던 그 모진 말들은 막상 그 아이를 마주하니
차마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주미였습니다. 그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10년 동안 많이 원망하셨죠? 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셨을 거예요. 당연해요. 그 담담한 말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원망 정도인 줄 아니. 나는 네가 내 아들 목숨값 들고 도망친 줄 알았어. 이 늙은 시엄이 길바닥에 나한테 하고 혼자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난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오늘 그것도 뭐니? 그 큰 돈은 다 어디서 났으며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제 울음 섞인 외침에 주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아주 힘겹고 고통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태 씨, 사실은 회사 일이 힘들어서 과로로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에 손을 댔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금방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노름이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누구보다 착하고 바르기만 하던 내 아들이 노름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집 문서까지 담보로 잡혔고 결국에는 황 사장 같은 악질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리게 된 거고요. 기태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빚은 이미 저희가 평생을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황 사장이 찾아왔었어요. 검은 넥타이를 메고 조문객인 척하고 들어와서는 제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주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1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뒤편의 어두운 복도에서 그 사람이 제게 차용증을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 빚을 갚지 않으면 이제 어머니께서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요. 기태 씨 대신 어머니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저를 협박했어요. 앞으로 어떤 험한 일을 당하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으면서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자들이 제 목숨을 담보로 어린 며느리를 협박했다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어머니마저 저들 손에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더 컸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어머니께는 손대지 말아달라고요. 황 사장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네가 갚아보라고. 그래서 약속했어요. 집을 팔아서 당장의 이자라도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남은 원금은 제가 10년 안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벌어서 갚겠다고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차가운 얼굴, 저를 피하던 눈빛, 인감도장을 달라던 절박한 목소리, 말없이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지키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하고 외로운 사투렸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니? 이 못난 어미랑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왜 바보같이 혼자서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웠어? 왜? 제 울부짖음에 마침내 주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그 큰 눈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다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 다 네 탓이라고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저를 원망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먼저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모든 걸 해결하려 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어머니는 그런 분이니까요.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어머니까지 잃을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저를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시더라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하루하루를 버텨내시길 바랐어요. 그래서 독해져야만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주민은 아이처럼 울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지난 10년간 서로를 향해 쌓았던 원망과 오해, 미움의 벽이 뜨거운 눈물 속에서 속절없이 허물어 전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10년치의 슬픔과 아픔, 그리움과 죄책감을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차가운 호텔 스위트로만 해서 비로소 저희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억겁 같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호텔 스위트로만에서의 밤은 짧고도 길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이면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10년치의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서야 우리는 탈진한 사람처럼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제 눈꺼풀을 간지렸을 때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잊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든 주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어색한 아침이었습니다. 먼저 잠에서 깬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어요. 통통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 주미 역시 잠에서 깨어났지만 우리는 10살이 서로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화해가 무생하게 우리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하고 투명한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벽은 너무나도 두껍고 단단해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가 객실로 배달되었지만 우리는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커피 잎만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풍경만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주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요? 그 말에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호해가 풀렸으니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미는 제게 두둑한 돈봉투 하나를 쥐어주고 남대문 시장의 그 작은 좌판으로 혹은 그보다 조금 나은 어느 양지바른 요양원으로 저를 보내주겠죠. 그래, 그 아이의 인생에 제가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그 아이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저는 애쓰 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이 늙은이는 신경 쓰지 말고. 제 말에 주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가시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내내 저는 주미가 어느 방향으로 차를 몰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남대문일까? 아니면 서울 외곽의 어느 조용한 곳일까? 하지만 차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한강이 내다보이는 조용한 주택가의 어느 신축 아파트 단지 앞이었어요. 내리세요, 어머니. 주미는 저를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높은 층에서 멈췄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정갈하고 아늑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은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네, 3년 전에 장만했어요. 언젠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살 날을 꿈꾸면서요. 그래서 가구도 이불도 그릇도 전부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골라봤어요. 주민은 서재로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등기 권리증. 그 서류의 소유주 이름에는 제 이름 오영숙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며느리의 이름도 아닌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종이장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내 며느리가 보낸 10년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옴, 예수님서 수익대니오. 나는 너한테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 주미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이 집을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언젠가 이곳에서 어머니랑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해먹는 상상을 하면서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을 견렬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 선물을 받아주세요. 주미의 애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의 어색하고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주미는 매일 아침 일찍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출근했고 저는 텅 빈 집을 혼자 지켰습니다. 주미는 제게 필요한 것이 없냐고 불편한 곳은 없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시간을 맴도는 두 개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주미가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든 모습을 무심코 보게 되었어요. 늘 완벽해 보이던 그 아이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위로 고개가 위태로 깎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담요라도 덮어주려는데 그 아이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고 간 앞을 푸기만 했던 그 손은 온통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울통불통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마치 평생 반일만 한 농부의 손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아이가 보냈을 10년의 세월을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짐을 나르고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재봉틀을 돌리고 얼마나 많은 상자를 포장했을까요? 또 어떤 날은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주미의 지난 10년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의 비족은 좌판 앞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산더미 같은 옷들 사이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 낡은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며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사진 속 주미는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주미는 큰 마음을 먹고 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생 일만 하느라 요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 아이가 만든 음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스테이크는 새까맣게 타버렸고 수프는 밋밋하기 짝이 없었어요. 주미는 잔뜩 기대했을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저를 따라 멋쩍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버린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 찬장에 있던 컵라면에 물을 부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후루룩거리는 라면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제가 지난 10년간 겪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주미가 사오는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주미가 남겨두고 간 카드를 들고 아파트 상가마트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낯설기만 한 마트에서 한참을 헤맨 끝에 된장과 두부 에어박 몇 개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주방은 낯설었지만 제 몸은 50년간 해왔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멸치로 국물을 내고 된장을 풀고 숙덩, 숙덩선, 채소와 두부를 넣어 보글보글 찌개를 끓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태와 주미에게 자주 끓여주던 바로 그 된장찌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미가 지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그 아이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여워서 앉아 밥 먹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주미는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제 앞에 놓인 된장찌개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찌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단단해 보였던 주미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이의 큰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찌개 그릇 안으로 떨어져 내렸어요. 어젯밤 호텔에서 흘렸던 폭풍 같은 눈물과는 다른 아주 조용하고 깊은 그리고 너무나도 설화한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쳤던 집에 맛 가족의 냄새가 한꺼번에 그 아이를 덮쳐온 것이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미의 곁으로 다가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이제 다 괜찮아. 제 나지막한 위로에 주미는 마침내 제 어깨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따뜻한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한참을 울던 그날 밤 이후 저와 주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는 더 이상 제 앞에서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화려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날고 편한 티셔츠 차림으로 제 옆에 앉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절조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주말이 되자 주미는 제 손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기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고 수중에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뿐이었어요. 그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산 고시원 총무자리를 구해서 잠자리를 해결했죠. 그리고 낮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어다 파는 상점의 시다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어요. 주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서럽고 무서웠어요. 동대문 상인들은 터세가 심했고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일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물건 값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불량품을 떠넘기는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황 사장이 어머니를 찾아갈 거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어깨 너머로 옷감 보는 법, 디자인 고르는 법을 배운 그녀는 풍품이 모은 돈으로 낡은 중고 컴퓨터 한 대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독학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옷을 사주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어도 주문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찍는 법도 모르고 모델처럼 예쁘지도 않아서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서툰 사진과 진솔한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처음으로 대박이라는 것을 터뜨렸어요. 주문이 폭주해서 며칠간 밤을 새워 포장을 해도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처음으로 제 손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황 사장에게 보낼 돈을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께 보낼 돈 봉투를 만든 거였어요.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보냐면 어머니께서 받지 않으실까봐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들키지 않고 돈을 전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했죠. 그 돈 봉투가 지난 몇 년간 제 삶을 지탱해 주었던 바로 그 운기였다는 사실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주미는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사업을 키웠고 직원을 고용하고 더 좋은 사무실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10년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미의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작은 여자를 향한 무한한 존경과 감탄. 많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제 아들 기태는 정말로 대단한 여자를 안으로 맞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주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제 평생의 모든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제 말에 주미는 깜짝 놀라 저를 말렸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고개 드세요. 아니, 들어다오. 내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너를 오해했던 것만 미안한 게 아니야. 그 이전부터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시집왔을 때부터 나는 너에게 좋은 시어미가 아니었다. 하나뿐인 아들을 너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 세물 냈고 네가 기태에게 애교라도 부릴 때면 괜히 심술을 부렸지. 나는 내 아들만 귀한 줄 알았지. 남의 집 귀한 딸인 너를 귀하게 대할 줄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못난 늙은이였어.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주미야, 이 못난 시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주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주미는 제 손을 맞추자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미야, 어머니. 어머니는 기태 씨에게 최고의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제게도 늘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던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둘 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 다 잊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짓눌러왔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비로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우리는 함께 기태의 묘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찾아가 원망과 슬픔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주미와 저는 함께 묘의 작초를 뽑고 비석을 닫고 아들이 좋아하던 하얀 소국을 한 알음 바쳤습니다. 저는 묘비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기태야, 내 아들, 보고 있니? 네 엄마 이제 괜찮다. 네가 남겨주고 간 네 아내 덕분에 이 어미가 다시 살아났어.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주미 좀 지켜주려. 저렇게 착하고 대단한 아이가 더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도록 네가 좀 지켜주라. 알았지? 제 옆에 서 있던 주미도 조용히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태 씨, 나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했던 것처럼 어머니 잘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한테 어머니를 남겨주고 가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들의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화가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공유한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이 남겨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동반자였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 주미가 제 팔짱을 껴 스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였습니다. 기태의 묘를 다녀온 후 우리 집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제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어요. 주미는 아침마다 제 건강을 챙겼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범한 모녀들처럼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미는 국내 최고의 여성 의류 쇼핑몰 CEO로서 하루하루 눈꽃을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위해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저는 이따금씩 제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날 근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제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짐이 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미가 퇴근 후 피곤에 지쳐 소파에 쓰러져 잠들 때면 저는 그 아이의 무거운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도 내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자극감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주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두운 얼굴로 퇴근했어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 사장과의 통화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미의 회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상품 라인이 소비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원단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젊은 세대의 취향만 따라가다 보니 정작 구매력이 있는 중년 여성들의 마음은 사로잡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주미는 커다란 도면과 수십 개의 옷감 샘플들을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옆에 다가가 앉았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널린 옷감 샘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옷감을 만지고 옷을 수선하며 살아온 제 손끝은 그 옷감이 얼마나 값하고 보잘을 꺼남는 것인지를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어요. 주미야, 내 어머니, 이런 옷감으로 만든 옷은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사람들이 사지 않는 법이다. 옷이라는 건 말이다. 몸에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촉이 중요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해.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 눈에만 예쁜 옷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진짜 돈을 쓰는 사람들은 바로 나 같은 아줌마들이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옷보다는 10년을 입어도 질리지 않을 좋은 품질의 옷을 원한다. 제 말에 주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주미는 제 앞에 아주 진지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미는 제 앞에 옷감 샘플과 디자인 시안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물건을 팔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처럼 좋은 옷감을 한눈에 알아보는 눈도 없고 어떤 옷이 사람을 진짜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지혜도 없어요. 어머니, 이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손님이 아니라 제 회사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저희 회사 품질관리 총괄 이사님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는 글도 잘 모르는 늙은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어머니의 도움이 지금 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해요. 면을 위해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의 이름을 바라보는 나이에 오영숙 이사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면을 위해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직원들 사이에서 저는 외계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앞에 불량 샘플이 놓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옷을 만져온 전문가로서 잘못된 바늘 질과 값싼 원단 불편한 디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지적에 어리둥절해하던 젊은 디자이너들도 제가 옷감의 종류와 특성, 재봉의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막힘행시 쏟아내자 어느새 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은 제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오 이사님의 승인 없이는 그 어떤 제품도 생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고 제 손길을 거쳐 완벽한 옷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제2의 인생을 사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저를 회장님의 늙은 어머니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오 이사님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 이사님의 깐깐한 품질 관리를 거친 주미의 회사는 업계 최고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저와 주미의 관계는 이제 어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가장 사랑하는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주미와 함께 차를 마시는데 문득 허전한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흔한 가족 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미와 우리 집의 사진이 하나도 없네. 제 무심한 한마디에 주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미는 유명한 사진작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저는 어색해서 손사리를 쳤지만 주미는 제 손을 이끌고 저를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내 서로의 얼굴을 맞춰보며 진심으로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거실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에이, 이르에 충격해선 얘네 자시면서. 며칠 뒤 거실 가장 잘 보이는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액자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책감에 시달리던 시어머니도 복수심에 불타던 면을 이도 그곳에는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의지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가족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걸린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의 죽음이 실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 기태는 자신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제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이렇게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면을 이 아니 내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